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이번 시간에 제8장 수화생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이네요. 벌써 반이 왔어요, 반에. 16장까지 있으니까요, 생리학이. 8장이면 딱 반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 마치면 이제 중간고사겠죠. 중간고사 기간이고요. 또 다른 과목들도 또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죠. 저희가 시작한 지가 벌써 반이 지났네요. 시작이 반이란 말은 누가 했는지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시작이 반이란 말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참 공감을 하거든요.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 반이 됐다는 말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굉장히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벌써 우리도 반이 왔으니까요. 오늘 이 시간 이제 같이 수화 생리에 대해서 공부 열심히 하다 보면 또 반이 지나고 끝이 오겠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수화 생리입니다. 소화입니다. 소화. 이제 소화라는 거는요,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겠죠. 섭취하면 이제 음식물 속에 있는 이제 각종 영양소들이 있죠. 각종 영양소들을 이제 세포막을 통해서 흡수가 이제 가능한 상태로 분해하는 과정을 소화라고 합니다. 이제 소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이제 소화 간의 이제 운동이나 소화액의 분비, 소화액의 효소 작용, 영양소의 흡수 과정이 이제 효과적으로 이제 잘 이루어져야지 소화가 이루어지겠죠. 이 소화 간벽의 이제 점막으로부터요, 각종 영양소가 분해 흡수되기 위해서는요, 고분자 물질들이 이제 저분자 물질들로 분해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 경우에는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고요. 지방의 경우에는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가 되죠. 그리고 탄수화물인 경우에는 단당 요인이 이제 포도당으로 분해되어야지만 돼요, 소화가. 물이나 염류, 비타민 등은요, 그대로 소화가 됩니다. 이제 소화기 계통은 우리가 음식물을 이제 섭취한 뒤에 이제 배설할 때까지 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관계통을 소화간이라고 하고요. 이제 분비샘을 소화샘이라고 하는데요. 소화간은요, 입안, 구강, 그리고 인두, 식도를 통해서요. 위, 작은 창자에는 샘창자, 빈창자, 돌창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큰 창자로 갑니다. 큰 창자는요. 막창자가 있는데 오름, 가로, 내림, 구불, 잘록창자가 있고요. 또 고창자로 갑니다. 그래서 큰 창자에는 이렇게 창자들이 오름창자, 가로창자, 오름창자, 가로창자, 내림창자, 구불, 잘록창자, 고창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항문으로 이제 이어지죠. 그리고 소화샘은요, 침샘하고 위샘, 창자샘이 있어요. 그리고 부속기관이 또 있는데요. 치아, 혀, 간, 이자, 쓸개 등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죠. 이제 우리가 사람이 살아갈 때는요, 이제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리고 성장하고 생활 작용에 이제 필요한 물질들을 여러 가지 이제 형태로 우리가 섭취하게 되죠. 뭐 고체나 액체, 식물성, 동물성 뭐 이런 것들을 섭취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분자가 이제 세포막을 쉽게 통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통과할 수 있게 세포 조직에서요, 흡수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리적, 화학적 방법을 이제 동원하겠죠. 그러면 처음에는 기계적 소화가, 이거는 지금 소화기 계통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낸 거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항문으로 나가는구나. 구강을 통해서 식도랑 위, 작은 창자, 큰 창자,
항문을 통해서 나간다는 거, 음식물이. 소화적 과정이 있겠죠. 그 소화적 과정은요, 기계적 소화랑 화학적 소화랑 생물학적 소화가 있습니다. 근데 기계적 소화에는요, 씹기, 삼키기, 뭐 씹어야 되겠죠. 그리고 음식물을 삼켜야 되겠죠. 연화라고 하죠. 꿈틀 운동, 그러니까 연동 운동입니다. 그리고 분절을 통해서 이제 화학적 소화를 이제 돕겠죠. 그리고 화학적 소화에는요, 소화액 중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효소를 이용해서요, 영양소를 가수분해합니다. 그래서 위산이나 쓸개즙, 이자액, 창자액에 의해서요, 용해되고 중화되고 유화가 됩니다. 그리고 생물학적 소화가 있습니다. 생물학적 소화에는 장내 세균에 의해서요, 섬유질이 분해하고 발효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소화 과정은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고요. 우리가 음식물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다 소화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신경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은 섭식중추가 이제 시상 하부에 있습니다. 식욕중추에는 이제 섭식중추랑 포만중추가 있죠. 그리고 섭식중추가 위치해 있는 거는 가쪽에 있는 시상하부 가쪽 핵에 있어요. 그리고 포만중추는요, 시상하부 배쪽 안쪽 핵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서로 반대적인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많이 먹으면 뭐 억제되겠죠. 그리고 또 배가 고프고 먹지 않으면 또 그 활성화돼서 먹으라고 하겠죠. 그런 신경에 대해서 신경계통에 영향을 받죠. 이제 음식물 섭취를 이제 촉진하고 억제하는 활동이에요. 당 조절 기설이 있고 온도 조절 기설이 있는데요. 당 조절 기설은요, 혈당 농도가 낮아지면 이제 섭식 중추가 흥분하게 되겠죠. 그리고 혈당 농도가 높아지면 포만 중추가 흥분한다는 설이고요. 온도 조절 기설은요, 체온이 낮아지면 섭식 중추가 흥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체온이 높아지면 포만 중추가 흥분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춥고 배고프다고 하잖아요. 그럼 추우면 체온이 낮아지면 이제 배가 고파지게 되나 보죠. 그런 말들이 이렇게 같이 생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도 이렇게 증명된다는 설이네요. 자, 입안에서의 소화를 보겠습니다. 씹기는 저작이죠. 씹기와 삼키기입니다. 씹기는요, 이제 입을 통해서 이제 음식물을 넣어서 이제 씻고 삼켜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씹기는 기계적 소화 과정이죠. 이제 부피가 크고 이제 딱딱한 것들을 음식물 덩어리를 씹어야 되겠죠. 그러면 씹기는 이제 턱관절 운동하고요. 씹기 근육으로 해서 일어나겠죠. 씹기는 반사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씹으면서 침하고 잘 섞이게 혼합하는 과정이 되어야 되죠. 식기 운동이 이제 일어날 때는요, 혀에 있는 그러니까 맛봉울이라고 하죠. 미뢰를 이제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맛을 느끼고요. 향기는 또 냄새 감각을 자극하겠죠. 그래서 먹는 것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침과 소화액도 분비가 촉진되겠죠. 음식물이 들어오면. 씹는 동안에요, 음식물이 이제 침하고 잘 섞여지고요. 음식물이 이제 인두 쪽으로 이제 밀려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씻기를 조절하는 중추가요, 숨내에 있습니다. 숨내. 그리고 그 위의 중추는요, 대뇌 겉질입니다. 숨내를 조절하는 그 상위의 중추는 대뇌 겉질입니다.
그리고 삼키기를 해야 되겠죠. 삼키기는 이제 반사중추가요. 삼키기 반사중추는 슌내입니다. 슌내. 이제 음식물을 음식물이 들어가면 입천장이랑 혀의 뿌리 또 인두의 뒤쪽에서 이제 접촉되면요. 이게 삼키기 반사에 의해서 식도랑 위까지 이동되는 과정을요. 말하는데요. 삼키기. 삼키기가 이제 반사 중추가 슌내 속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슌내에 있는 삼키기 반사 중추가요. 혀 인두신경에 이제 구심성 신경에 의해서요. 흥분되고요. 말초로 이제 보내는 원심성 명령이요. 혀미신경, 3차 신경 이제 혀 인두신경 그리고 미주신경을 통해서요. 전달돼서 근육에 이제 입이나 인두 후두 식도에 있는 이제 근육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음식물 덩어리가요. 인두를 거쳐서 식도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그 내려가는 단계가요. 이제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 단계가 구강기고요. 두 번째 단계가 인두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식도기입니다. 그리고 제 1단계가 구강기인데요. 구강기는 3차 신경하고 더부신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제 음식물이 들어오면 혀의 중앙에 올려놓고 이제 압력에 의해서 위아래 운동으로 이제 압력에 의해서 음식물이 인두 쪽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제2단계 인두기는요. 음식물 덩어리가요. 식도 쪽으로 이동되는 과정이죠. 이 운동이요. 혀 인두신경과 미주신경이 이제 지배를 받습니다. 제2단계. 그리고 코 안하고 후두가 차단될 때요. 호흡이 한 1, 2초 정도 정지가 되거든요. 이때의 호흡 정지를요. 삼킴 무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3단계는 식도기입니다. 식도에 이제 자발적인 꿈틀 운동에 의해서 위쪽으로 이동되는 과정이죠. 식도에 이제 꿈틀 운동, 그러니까 한 번의 꿈틀 운동의 전파 속도가요, 한 4에서 5초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꿈틀 운동, 식도의 꿈틀 운동으로 인해서 위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삼키기 시간을 보면요, 입에서 식도 입구까지 한 0.5초 걸리고요. 식도에서 이제 위까지 가는데 5초로 이제 전체 한 5.5초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생각해 보면 좀 많이 소요가 되죠. 구강을 이렇게 앞에서 들여다본 모양입니다. 침이 있겠죠. 침. 이제 타액입니다. 침은요. 타액선, 침샘에서 분비되는 이제 점조성, 그러니까 끈적끈적한 불투명의 약산성 액체입니다. pH가 한 6.8 정도 되고요. 한 5.5에서 7.6 정도 되고요. 하루에 분비량이요. 1000에서 1500ml나 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 중에서는 이제 수분이 제일 많겠죠. 99.2에서 99.5% 정도 되고요. 그리고 유기물이 한 0.4에서 0.5%, 무기염류가 한 0.1에서 0.3% 정도 되고요. 그게 이제 유형 성분이겠죠. 그리고 이런 이 유형 성분이요. 소화에 이제 관여하고 있겠죠. 침은요. 약산성을 그러니까 산성을요 유지하고 있습니다. pH가 5.5에서 7.6 정도 사이의 산성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입안 음식물하고 세균 대사 산물로 생긴
산화 방지를 통해서 치아 부식도 막아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침의 분비를 보면요. 침샘에는요. 장액을 분비하는 장액세포랑요. 점액을 분비하는 점액세포가 있습니다. 장액세포에서는요. 푸티알렌이라는 효소를 분비하고요. 점액세포에서는 뮤신이라는 점액을 분비합니다. 침 분비는요. 조건 반사랑 무조건 반사에 의해서 이제 조절이 되고요. 이제 우리가 음식물이 이렇게 입안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뭘 하죠? 그 음식물을 보고 아 맛있겠다 이제 생각도 들고 냄새도 맡고 모양을 보고 냄새도 맡고 모든 감각을 통해서 침이 분비가 됩니다. 우리 가령 음식물이 앞에 없어도 TV 화면에서 맛있는 음식이 나올 때도 침이 고일 때가 있죠. 그래서 조건 반사랑 무조건 반사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 겁니다. 먼저 그러면 진짜 음식물을 먹을 때는 들어오면 기계적 또 화학적 자극이 또 가해지겠죠. 그래서 감각 수용체를 자극하면서 또 침이 분비되기도 하고요. 침이 분비되는 곳을 침샘이라고도 합니다. 침에 반사 중추가요 숨내에 있다고 했죠. 날신경이요 부교감 신경에 의해서 이제 저농도의 보통 침이 이제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침의 분비는요 교감 신경에 의해서 조정이 되고요.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면요 이제 한 2, 3초의 잠복기가 지난 뒤에 이제 모든 침샘에서 분비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기계적 자극이 일어나면 그 충격파가요 숨내에 있는 침분비 중추에 전달돼서 날신경을 따라서 침샘이 이제 자극을 받아서 침이 또 분비된다고 하고요. 침샘이요 신경성 지배를 받아가지고요 침을 분비하는 큰 침샘하고요 신경하고 무관하게 이제 끊임없이 침이 분비되는 작은 침샘으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큰 침샘은 장액을 분비하는 기미샘하고요 점액을 분비하는 혐의샘 그리고 혼합액을 분비하는 턱밑샘 이렇게 분류되고요. 작은 침샘은요 입술 점막에 있어서요 입술샘과 뺨 점막에 있는 볼샘은 혼합샘이고요. 그리고 물론 입천장에 많이 있는 거는 입천장샘인가요? 혀에 있는 거는 혀샘, 입천장샘하고 혀샘은 점액샘입니다. 혼합샘은요, 입술샘과 볼샘, 그리고 점액샘은 입천장샘과 혀샘입니다. 침의 이제 생리적인 작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소화작용이 있고 삼키기 작용, 청정작용이 있죠. 그래서 소화작용은요, 아밀라제가 이제 다당류를 메가당으로 분해시키면서 소화를 시키겠죠. 그리고 삼키기 작용은 음식물 덩어리가요, 이제 들어올 때 삼켜져야 잘 넘어가겠죠. 그래서 윤활유 작용을 하죠. 입 점막을요 기계적 자극하고 화학적 자극으로부터 보호하기도 합니다. 청정작용은요 음식물이 이제 먹고 난 다음에 잔재물이나 이제 이물질들이 있잖아요. 입안에 남지 않도록 이제 깨끗이 하는 살균 작용하고 청정 작용도 이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맛을 느끼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청정 작용이. 치아가 침의 성분 이렇게 나타나죠.
수분이 99.6, 대부분이 수분이죠. 그리고 유형 성분은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옆으로 안 되지만 이 유형 성분들로 인해서 소화를 돕죠. 큰 침샘입니다. 큰 침샘. 치아입니다. 치아. 음식물이 이제 입안에 들어오면 잘게 부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음식물을 부드럽게 하고 표면적으로 이제 크게 해서 소화액의 침투를 돕게 되죠. 그리고 치아는 유치는 출생 후에서 이제 이제 나오는 유치가 있고, 이 유치 전이가 다 빠지고 나면 평생 갖고 있는 영구치가 있죠. 치아도 이렇게 4쌍의 앞니, 2쌍의 송곳니, 4쌍의 유구치, 6쌍의 대구치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금 전니는 이렇게 개수가 이렇게 된다는 거 보이죠? 개수가 더 적죠? 영구치 보이죠? 치아 관리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젊었을 때부터 치아 관리를 해줘야 이제 나이 들어서 이 때문에 고생을 안 하거든요. 전니가 20개면 영구치 32개. 이제 혀입니다. 혀는 표면이 점막으로 덮여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점막에 작은 돌기랑 유두가 있습니다. 유두는요, 실유두랑 버섯유두, 그리고 입새유두, 성곽유두가 있고요. 그리고 미각에 이제 말단 수용기인 이제 맛봉우리, 아까 얘기했죠. 맛봉우리에서는 성곽유두가 잘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실유두에는 없다고 하죠. 식도입니다. 식도는 인두에서 이제 이어져서요, 앞쪽에 기관하고 뒤쪽에 척추 사이를 내려가는 근육질의 관이죠. 길쭉한 관이죠. 식도벽은요, 점막 및 조직, 근육층, 섬유막이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가로막에 이제 식도 구멍을 관통해서요, 위에 들문에 연결돼 있죠. 식도는. 점액샘이 점막 전체에 이제 흩어져 있어가지고요. 식도랑 내면을 이제 적셔가지고 음식물의 통과를 돕는다고 합니다. 식도는요, 한 3분의 1은 이제 뼈대근이고요. 위에 3분의 1은 뼈대근, 수의근이죠. 중앙의 3분의 1은 뼈대근하고요. 민문이근입니다. 불수의근이죠. 그리고 밑에 하방의 3분의 1은요. 민문이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막상피가요. 중충 편편상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도를 이제 통과하는 음식물이요. 아까 얘기했지만 꿈틀 운동에 의해서 이제 내려간다고 합니다. 이제 점액샘이요. 점막 전체에 흩어져 있다고 했죠. 그리고 식도의 앞뒤 벽에요. 이제 미주신경 간이 붙어서 이제 같이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림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식도 인두를 지나서 이제 경부죠. 이쪽에서 식도가 이렇게 지금 위쪽 부분, 가운데 부분, 아래쪽 부분 이렇게 해서 식도가 위하고 연결되는 부분까지 식도가 길쭉하게 되어 있죠. 여기까지
이번 시간 식도까지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위에서의 소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위에서의 소화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다시 만나죠.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고 바로 보겠습니다.